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압박을 위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외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현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박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더 북한의 제재를 위해서 다지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달 초에 그 대통령께서 아시아 순방 외교를 한 거는 원래 다자 정상 외교를 위해서 가진 겁니다만 그 계기에 그 취임하신 이후로 최초로 미일 중러 4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그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먼저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그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정상회담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표현으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을 했고 또 이어서 그 항저우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핵 불용 원칙을 재천명하고 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엄격히 완전히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로 옮겨서 EAS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 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확장 억제 공약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뭐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그 다음에 만나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북 공조를 하자라는 걸 확인을 했고, EAS 정상회담에서는 그 특별하게 그 비확산 특별 성명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당초 그 중국과 러시아는 EAS 차원에서 이런 성명을 채택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 북한 핵 문제를 초점으로 하는 그런 성명을 채택하는데 나중에 동의를 한 거는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대체적인 합의 그런 것들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측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상회담 때 사드 배치 문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 한중 정상회담 항저우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냥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다소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만나셔서 또 최정상급에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내 넓지 않은 어깨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사안의 어떤 시급성, 엄중성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위협 앞에서 자주적인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순전히 자위적인 조치라는 그런 정당성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미 관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아까도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표명했는데 이 확장 억제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핵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된 거죠. 확장 억제라는 거는 이제 핵 우산을 포함해서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제3국의 공격이 있을 때 포괄적인 억제를 제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이게 고도화하고 빨리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과 그런 대한 방위 공약을 확실하게 천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또 언급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또 9월 9일 날 북한 핵실험이 있으니까 당일날 바로 박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시고 이어서 1인칭 특별성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례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규탄하고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군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아주 강한 톤으로 대한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성과와 또 의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작년에는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성과를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 공조 차원에서의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글로벌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글로벌한 어젠다에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어떠한 기여를 해왔고 예. 또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그 윤 장관이 오늘 아마 방금 기조연설을 현재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에 네. 마쳤는데 거기에 뭐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 번쯤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때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고 그동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을 얼마나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고 또 무모한 도발들을 해왔는지 소위 상습 범법자로서의 북한의 그 행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가 7개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대 행사에 일일이 다 초청을 받아서 이례적으로 많은 7번에 걸친 연설을 했고 그걸 통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우리의 기여의지를 또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13차례에 걸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북핵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더 강화를 했고 네. 또 4차례에 걸친 그 소다자 그 회의를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믹타라고 중견국 그 모임을 아시겠습니다만 예, 예. 그 믹타 회원국 5나라가 모여서 북한 문제를 핵 문제를 규탄하는 그런 별도 성명도 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당면한 그런 현안인 그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이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아주 효율적으로 외교를 거둔 성과를 거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제 그 차관님의 좀 의견을 들어볼 만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구구절 이후에 이제 그 국제사회 그런 규탄들이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이제 2270호가 채택이 됐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큰 것이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같이 성명을 채택하고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확장 억제를 포함한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해구산 정책도 해구산도 그 말이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3월에 채택된 그 2705 안보리 결의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포함시키자 했던 걸 모든 걸 다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결의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결의면 틀림이 없고 지난 6개월 동안 유엔 회원국들이 열심히 충실하게 그런 이행을 해와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떤 변화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떨어진다고 해서 절벽 효과라 클리프 이펙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제재의 효과가 티핑 포인트 반대군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아주 급작스러운 그런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 갖고. 그럼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또 5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안보리 결의를 지금 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좀 더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2275에 우리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못 집어넣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추가 조치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기존의 그 결의에 또 약간 빈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루프홀이라 그러는데 소위 민생 예외라는 그 얼마든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빡빡하게 메꾸고 또 제재 대상의 뭐 개인이나 단체 같은 대상을 확대하고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물론 저희들은 안보리 지금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사국 그 지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예. 이 미국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그리고 저희들이 초안을 네. 전달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합작품이 초안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안보리 결의와 유엔 총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참 중요할 텐데요. 네.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 네. 실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 좀 그런 삐걱거림이 좀 있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다른 나라하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예. 또 북한 5차 핵실험의 그런 기본 성격에 대해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어제 그 김홍균 그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중국에 가서 의다웨이 그 대표하고 협의도 가졌습니다만 예. 중국도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끝으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핵무장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적으로 뭐 워낙 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 좀 불가능하다는 그 의견이 우세한 것 같긴 한데 정부는 현재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비핵화 정책은 불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북한 4, 5차 핵실험 이후에 그런 어떤 군사 전략 대응 방안으로서 핵무장이라든가 전술 핵배치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바 아닙니다만은 저희 정부의 그런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네. 또 대통령께서도 두 차에 걸쳐서 핵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라는 그런 신념을 대내외적으로 밝히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한미 동맹과 또 확장 억제를 통한 그런 연합 방위 태세 이런 것으로 충분히 억지력을 갖추고 있고 또 계속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일본도 그렇지만 독자적인 제재, 그러니까 개별적인 제재에 대해서 뭐 중국은 일단 동의하지 않다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또 독자 조치, 제재 조치를 해서 예.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 남아 있는 그런 옵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고요. 또 미국이 독자 제재로 저 제재 법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면서 아직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아마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이행 현황을 봐가면서 또 제재 효과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더 이상 쓰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면은 세컨더리 보이콧도 아마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남북 관계 전망 참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관계에서 참 어쨌든 더 악화된다는 것보다는 완화된 게 좋을 텐데 앞으로 예전에도 이제 뭐 그렇게 핵실험을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뭐 긴급 회담을 제안해 오기도 했으니까 워낙 그 알 수 없는 그 집단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를 조금 전망해 준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요새 이런 대북 제재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가 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뭐 대화다운 대화를 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진실을 얘기하자면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핵자가 들어간 대화는 뭐 안 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대화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재 압박 국면을 계속 끌고 가서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바꿔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북한을 행동을 바꾸는 걸 영영 놓칠지 모른다. 먼 훗날 우리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 생각을 국제사회가 저희와 함께 공유하도록 대북 압박
외교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시간을 갖고 지켜왔을 때 네. 아까 얘기하신 클리프 이펙트가 올 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